자,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민사집행법 용어를 이렇게 지금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다. 1억을 이래 빌려주게 이래 되게 돼요. 1억을 빌려줬을 때, 당연히 돈을 빌려준 그 채권자는 돈을 빌려줬다라고 했을 때 채권을 가지고 있거든.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채권자다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빌렸으니까 이 사람은 돈을 갚아야 되겠죠.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걸 채무자다라고, 채무를 부담한다, 채무자다라고, 채권 채무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네요. 돈을 이래 그냥 자기가 빌려갔으면, 제때 갚아주면 이래 다행인데 제때 갚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 제때 갚아주지 않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걸 강제적으로 받아야 되겠더라. 강제적으로 이래 뺏어와서 받아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원시시대 때는 그냥 자력구제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해결했어. 자기가 돌도끼 들고 가가지고 그냥 싹쓸이 해버리고 그냥 다 마누라 들고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끝나게 이래 됐는데 현대사회에 넘어오면서 자력구제는 금지입니다. 지금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 현장에서 바로 쫓아가서 잡을 수 있는 백치기 이런 애들 빼고는요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이래 금지가 이래 되게 되고 국가 공권력의 힘을 빌려서 구제를 받는 구조로 현대사회에서는 밖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돈을 못 받으면 국가로 오라는 겁니다. 국가로 오면 국가가 그걸 받아주겠다. 돈을 이래 대신 받아주게 이래 해줄 테니까 국가에서 그 역할을 대신해 줄 테니까 너네가 직접 가서 불법 주심이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제한을 두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 사람한테 돈을 강제적으로 그러면 국가가 이래 받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강제 집행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강제 집행을 통해서 받게 이래 되게 되고 이 강제 집행을 어떻게 할지를 규율하는 법을 민사집행법이다 이래 불러요. 민사집행법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규율하는 법이 민사집행법이 이래 되게 됩니다. 집이 한 번씩 한번 넘어가 본 적은 다 있죠. 집이 경매로 한번 넘어가 보고 왜 빨간 딱지 한번 붙어보고 이런 집은 다 경험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당권 씨 아버지 망해가지고 도망갔고 우리 집은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막 아저씨들 많이 찾아오고 이런 경험들은 다 한 번씩은 있으면 이게 그때 내가 당했던 게 이거구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민사집행에서 강제집행으로 이래 구제를 받게 되는데 이 집행하기 전에 먼저 민사소송을 거치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이래 거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왜 민사소송을 먼저 거치고 강제집행으로 오냐 그러면 이 사람 말이 거짓일 수도 있거든. 이 사람 말이 거짓일 수도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을한테 1억을 받을 게 있다는 말이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거든.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과연 타당한 말이냐 이 말입니다. 과연 저 사람한테 1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타당한 건지를 심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심사를 해보겠다. 그게 민사소송이라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그걸 거치게 이래 되게 되고 심사를 해보고 나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타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려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때 판결문을 써줍니다. 판결문을 이래 써줘서 얘는 을은 얘한테 1억을 갚아라라고 판결문을 이래 써주게 이래 되게 되고 이 판결문을 들고 그 다음에 집행관한테 제출합니다. 집행관한테 제출하면 판사님이 국가기관에서 써준 공문서거든. 써준 공문서니까 여기에 기초해서 강제 집행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의문의 여지 없이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문의 여지 없이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걸 통해서 강제 집행으로 이래 나가게 이래 되게 되고 얘를 집행권원이다 이래 불러요. 집행권원. 판결문을 이래 집행권원이다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집행권원이라는 게 꼭 판결문으로만 이래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간단한 절차가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가 있게 이 소송은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게 이래 되게 되거든. 그래서 빨리빨리 신속한 구제에 좀 힘들게 이래 되게 되니까 간단한 방법을 이래 차용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라는 이래 제도가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편의점에서 한 달 동안 2달 동안 일을 했거든. 일을 했는데 편의점 주인이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알바비를 이래 떼먹고 또 근무 시간을 초과 수당을 또 추가적으로 더 줘야 되는데 초과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면 편의점주를 상대로 해서 내가 소송을 제기해야지 강제 집행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거든. 받아낼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알바비 몇십만 원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변호사 기본적으로 몇 학기 꺾으면 500 줘야 되거든. 500을 이래 출발하면 아시겠어? 타면 갑시다. 영등포 갑시다. 이러면 500
먹여놔야지 이게 출발하게 이래 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래버리면은 뭐 편의점 내가 알바 비용 그거 몇십만 원 받기 위해서 변호사 써가지고 소송을 하게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냥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사소송의 특칙으로서 지급명령이라는 그 제도를 이래 만들어줘서 서민들의 친구 법무사가 있거든. 법무사가 있어서 이걸 그 활용을 법무사를 찾아오면 이걸 저렴한 비용으로 이래 그 활용을 이래 받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렇다는 거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지급 명령을 이래 통해서 이래 하게 되는데 이 지급 명령서를요. 지급 명령서를 써가지고 법원에다가 이래 제출해. 법원에다가 제출하게 이래 되게 되고, 법원에서 이걸 지급명령서를 얘한테 보내줘요. 얘한테 이래 보내주게 이래 되게 되면, 얘가 안 다투면 2주가 지나도록, 받고 나서 2주가 지나도록 다투지 않으면 이게 바로 집행권한이 돼버립니다. 집행권한이 돼서 이 사람은 바로 이쪽으로 가면 돼. 이쪽으로 집행관한테 제출해서 강제 집행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래 되게 되고, 다투면 나는 줄 게 없다. 나는 저 사람한테 다 계산해서 다 줬다. 아니면 다 채권 관계가 다 소멸돼 있다라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왜 또 다시 청구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의 제기하면 그때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소송으로 이래 가서 이래 처리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이의 제기하면은 소송 절차가 이래 개시되고 이의 제기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이걸로 끝나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노무사 붙어가지고 뭐 체불임금 이런 것들을 이래 받아주게 되거든. 체불임금들을 이래 받아주게 될 때 거의 80% 이걸로 끝납니다. 거의 80% 이걸로 끝나게 이래 되게 되고 이걸로 그냥 끝나게. 소송 자체로 가지 않게 이래 되게 되고 실질적으로 또 이걸로 끝나야 돼. 왜냐 그러면 노무사가 이제 소송 대리권이었거든. 소송 대리권이 없으니까 소송으로 가버리는 순간 떠나갑니다. 내 손을 먼 뒤통수만 바라보고 이래 손을 흔들어줘야 되는 내 사건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변호사 좋은 일만 이래 시켜버리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거의 이걸로 끝나버리게 이래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급명령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이래 거치게 되는데 복잡한 사건, 다툼 있는 사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소송을 이래 제기하게 소송을 제기해서 처리해서 집행으로 나가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이걸 들고 집행관한테 나가면 이 집행의 1단계는요. 1단계는 일단은 재산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재산을 이래 찾는 게 중요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뭐 집이 있으면 집에다가 강제 집행하면 되고 TV나 아니면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구들 뭐 특수한 가구들 빼고는요. 이런 거 컴퓨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하게 이래 되게 되고 그다음에 예금 같은 거 은행에 뭐 예금 채권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금 채권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하게 이래 되게 되고 보증금 이런 거 강제 집행 많이 해요. 보증금 그 임차인으로 살고 있으면 요즘은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워낙 세거든. 워낙 세니까 몇 억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같은 데 이런 데다 강제 집행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 집행 절차가 이래 진행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그 강제 집행할 때 맨 먼저 강제 집행하는 첫 단계를 압류한다라고 부릅니다. 압류한다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왜 압류하냐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으로 경매로 팔릴 부동산이거든. 팔릴 부동산이 이래 이미 집행 단계로 지금 들어왔는 부동산이 이래 되게 되니까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경고를 해줘가지고 이거는 지금 경매로 넘어갈 부동산이니까 사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서는 안 된다는 거. 또 얘한테도 팔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네가 가진 이 부동산은 지금 경매로 넘어가서 채권자한테 빚 갚는 데 써야 될 이래 부동산이 이래 되게 되니까 함부로 팔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사지도 말아라고 이걸 경고해주는 기능으로 해주는 게 압류 1단계가 압류가 이래 되게 되고 압류는 당연히 부동산 등기부가 집 같은 경우는 있으니까 등기부에다가 압류 등기를 해요. 압류 등기를 이래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문제는 TV나 냉장고 그다음에 뭐 가재도구 이런 데는 등기할 데가 없거든.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압류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빨간 딱지를 이래 붙여놓고 그거 떼면 형법상 그 범죄입니다. 그게 범죄가 이래 돼버리기 때문에 떼지 마세요라고 문구가 이래 집에 다 한 번씩 경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래 빨간 딱지 이래 그 문구가 이래 다 적혀 있거든. 그래 함부로 떼서는 안 되고 떼면 이거 처벌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붙여놓게 이래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압류하고 난 다음에 경매에서 팝니다. 이제 경매에서 이래 팔아가지고 경매 절차가 이래 개시가 이래 되게 되는데요. 이거 부동산 경매 절차는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서 해가지고 그 호가를 해요. 그 가격을 적어요. 가격을 적어가지고 최저 가격을 정해놓습니다. 최저 가격, 감정을 먼저 거쳐가지고 공시지가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다 있거든. 우리나라에는 공시지가라는 게 다 있어서 이 동네에서 이 정도 건물 가격은 어느 정도 가격이 된다는 걸 그 공시를 다 해놔요. 공시를 해놓게 이래 되게 되니까 공시지가라는 게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정해가지고 사세요라고 하게 되는데 암묵적 합의가 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암묵적 합의가 돼 있어가지고 1차 경매에서는 누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구도 가격을 써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암묵적 합의가 됐는데 그러면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면 유찰된다 이렇게 부르거든. 유찰돼서 2회 경매 절차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자동적으로 20% 깎아버립니다. 20% 가격을 20% 떨어뜨려요. 20% 이래 떨어뜨려가지고 한 번 유찰되면 20%그 가격에 또 들어오지 않으면 두 번 유찰되면 그 가격에 다시 또 20% 이래 떨어뜨리게 깎아가지고 떨어뜨리게 이래 되게 됩니다. 심영래씨라고 그 영화 감독이 있어. 영화 감독인데 개그맨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쫄딱망 해가지고 타워팰리스가 경매로 나왔어. 타워팰리스가 경매로 나왔는데 그게 한 70억 정도 했나 봐요. 70억 정도 했는데 그게 6번인가 이래 유찰돼 가지고 그 7번째인가 그때 이래 경매로 넘어갔다라고 부르게 되고 이액젓인가 그 사람 송도 아파트가 50평짜리인가 뭐 그게 몇십억짜리가 그게 또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경매 절차 호가를 해가지고요 그 가장 높은 가격을 이래 써주는 게 이래 되게 되는데 1회 경매 절차에는 암묵적으로 사람들 법은 없는데 그냥 관행적으로요 관행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전두환 집이 경매로 나왔었거든. 전두환 집이 연해동 집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창석이라는 처남이 사줬습니다. 호가보다 훨씬 높게 한 2배 정도 줘가지고 이래 누구든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이창석 씨가 이래 그걸 매입해가지고 다시 또 전두환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은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그대로 이래 살고 있게 이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가지도 않고 이래 살고 있게 됐던 그런 상황이 이래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TV나 이런 것들은 붙여놓은 상태에서요.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 집에서 합니다. 그 집에서 그냥 이 TV가 만약에 경매로 나왔다 그러면 그냥 그 집에서 경매 절차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집행관들이 출동을 합니다. 대개 이제 SUV 많이 타더라고. SUV 많이 타가지고, 타고 이렇게 출동하게, 이렇게 어느 날짜에 어떤 집에 경매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정보가 공람이 되게 되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경매로 나오는 가전제품만 이래 전문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게 이래 되는데 그분들은 차들이 좋아. 제네시스에다가 이래 좋은 차들이 이래 따라붙게 이래 되는데요. 성능차들이 쭉 이래 세단들이 이래 따라갑니다. 집행관 SUV 출발하면 세단이 같이 이래 따라붙게 이래 되게 되고 그러면 같이 이래 가가지고 내리게 이래 되는데 채무자들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늘 날씨 더우시죠? 음료수 한 잔 드시면서 경매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채무자가 이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아시죠? 울고 문 안 열어주고 그다음에 또 집행하러 왔는데 배를 눌러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찰관 대동에서 열쇠점을 불러와가지고 강제적으로 엽니다. 뚫어가지고 이래 따가지고 경찰관 대동에서 이래 강제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때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채무자가 손에 식칼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게 나를 죽이고 하라 이런 경우도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싸움이 일어나면 이제 경찰관들이 이제 제압을 하게 이래 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래 절차가 이래 진행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집을 이제 돌아봐요. 빨간 딱지 붙어 있는 TV도 보고 상태도 보고 연식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관이 여기서 서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몇 회부터 이래 경매 절차 진행합니다라고 해서 TV 사게 쓰는 사람 최저가 얼마 이렇게 하면 거기서 손을 이래 들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에 사겠는데 자기가 30에 사겠다, 15만 원에 사겠다 이렇게 손을 들면 그러면 이제 호가를 이렇게 해서 나는 15에 우리 미술품 경매하듯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한두 번 하고 끝나요. 그냥 낙찰됐습니다. 라면 그 사람이 이제 돈을 거기서 돈을 이래 샤려가지고 집행관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사인을 해주고 집행관이 옆에 채권자한테 바로 넘겨줍니다. 채권자한테 집행관이 받아서 바로 채권자한테 넘겨주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TV를 들고 갈 것 같은데 안 들고 갑니다. 사촌 오빠가 옆에 있어. 사촌 오빠가 친정 오빠가 옆에 이래
채무자 오빠가요. 그 채무자 오빠가 옆에 이래 있어가지고 다시 그 돈을 다시 주머니에서 쉐알려가지고 그 샀는 사람한테 다시 줍니다. 이제 다시 이래 제공을 해가지고 대신 15만 원의 TV가 팔렸으면 한 30을 줘요. 30을 이래 줘가지고 그 오빠가 대신 사줍니다. 그러면 그 TV도 그대로 거기 있어요. 이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래 그 절차가 이래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돈으로 바꾸는 절차거든. 돈으로 바꾸는 절차. 그걸 한문으로 쓰니까 환가라고 부릅니다. 환가라고 이래 부르게 되게 되고 돈으로 바꾸게 이래 되게 되고 그다음에요. 돈으로 바꾸는 걸 채권자한테 나눠주거든. 나눠주는데 동사는 그냥 옆에서 바로 이래 받으면 이래 되게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채권자들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거든.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순서대로 받아야 될 겁니다. 순서대로 이래 받아 앞순위 1순위가 먼저 받고 그다음에 2순위가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받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걸 배당한다라고 부릅니다. 이제 배당한다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압류 환가 배당 이렇게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가진 않을 테니까 그냥 이 그 흐름만 한번 압류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건지 이래 받으시면 이래 되게 되고 자 그다음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먼저 소송을 이래 제기하면 그러면 얘는 이 절차를 이제 민법 용어 정리 시간에 봤어. 이제 우리 집이 소송이 제기됐다라고 이래 돼 있으면 그러면 다툼 없으면 100% 이 절차로 넘어오겠네요. 이 절차로 넘어올 거고 소송이 들어왔으면 이 절차가 예상이 이래 되게 되고 이 절차에서는 이렇게 흘러간다. 압류 환가 배당으로 이래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 집이 곧 경매로 넘어갈 게 예측이 되죠. 채무자는 예측이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제기되지 말자 팔아먹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팔아먹는 사람들이 집을 부동산을 팔아먹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린다든지 동남아 비행기 타버린다든지 이래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소송을 몇 년 동안 거쳐가지고 승소 판결을 얻어가지고 들고 가봤는데 재산이 없네. 재산이 다 팔아먹고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소송을 이렇게 거친 보람이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더라.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에서요.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에서 기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들을 동결을 시켜놔야 되겠더라. 팔아먹지 못하도록 동결을 시켜놓고 팔아먹더라도 내가 찾아올 수 있도록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장치가 있는 게 필요하겠더라. 장치가 있는 게 이래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됐더라. 그래서 미리 소송하는 단계에서 임시로 압류를 해놓고 소송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압류다 이렇게 불러요. 가압류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이거는 약속인데 민법에서 이거 가짜가 나오면요. 민법에서 가짜가 나오면 이거는 짝퉁이다가 아니고 지금부터는 모두 임시로 읽으시면 됩니다. 임시로 읽으시면 이래 되게 되는데 등기도 임시로 하는 등기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등기하는 게 아니고 임시로 하는 미리 임시로 해놓는 등기 그걸 가등기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고 그다음에 압류도 임시로 한다. 왜 임시로 하냐 그러면 소송하는 기간 동안 못 팔아먹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가압류를 해놓고 그다음에 소송 저기에서 이걸 오리지널 압류 이걸 본압류라고 부르게 되는데 오리지널 압류로 바꿔서 이 절차를 진행하게 이래 되게 되는 거 그게 가압류가 이래 되게 되고 가압류 자체를 해놓고 소송을 이래 제기하는 게 그게 오히려 안심이 이래 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 물건을 꼭 사고 싶어 이 물건을 이래 꼭 사고 싶을 때 그 물건 자체를 못 팔아먹는 못 팔도록 하는 방법이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거는 가처분이다라고 부릅니다. 가처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가처분이 여러 개 나옵니다. 여러 의미가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특정물 어떤 물건 자체를 못 팔아먹게 하기 위해서 해두는 거 이걸 가처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가처분도 있는데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해가지고요. 임시 지위를 정하는 이래 가처분이라고 해서 어떤 대표이사를 어떤 회사에서 뽑았거든. 대표이사를 뽑았는데 그 대표이사 선출이 부정이야. 부정이 돼서 저 사람의 대표권 선출에 대해서 내가 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소송을 하고 싶은데 그 부정 선거된 대표자가 계속 대표자로 업무 집행을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업무 집행을 이래 하면 안 되니까 걔의 업무 집행을 못하게 막는 것이 필요하거든. 그게 가처분이에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라는 게 또 있게 이래 되게 되고 저번에 이단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 대해서 어떤 목사에 대한 고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고발 프로그램 하게 되면 100% 그 교회에서는 그 방송을 못하게 막습니다. 방송을 못하게 막겠는데 방송 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을 이래 되게 되거든. 그러니까 가처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종류의 가처분들로 생길 수 있게 이래 되게 되고 노사가 지금 협의를 해야 돼. 임금을 우리가 지금 파업에 들어갔거든. 그 파업에 들어가 가지고 파업 자체를
임금 인상을 위한 대투쟁에 이래 들어가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회사 측이 어떤 노사 임금 협정에 대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협의를 해줘야지 우리가 파업을 빨리 끝내고 우리도 빨리 생업에 종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근데 이네들이 그 파업 임금 협상에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회사 측들이 나오질 않게 이래 돼버리면, 그러면 내가 계속 파업만 하고 있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사냐고, 살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파업을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게 이래 되게 되면, 그러면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 노동상권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안 나가, 협조를 안 해버리고 협의를 안 해고 너 마음대로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파업 계속해. 그냥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그냥 나는 중국 공장에서 계속 물건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너네 마음대로 파업해라 이렇게 버려둬버리면 실질적인 노동상권이 보장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걔를 파업 임금 협상 절차에 앉도록 해야 되는 강제 절차가 이래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고, 그것도 가처분이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게 되니까 좀 폭넓게 활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법 같은 데 보시면 이제 어떤 가처분들 이런 것들을 이래 보시게 이래 되게 되는데,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해서 좀 되게 폭넓게 정합니다. 되게 폭넓게 활용을 많이 하게 이래 방송금지 가처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그다음에 뭐 임금 협상에 대해서 뭐 출석하게 만드는 뭐 여러 가지 가처분들을 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래 보게 이래 되게 되겠죠. 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압류는요 금전채권 실행을 위해서 집행기관이요 확정 판결을 그 밖의 집행권원에게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금하는 강제 집행의 첫 단계, 그러니까 압류, 환가, 배당으로 가는데 제일 첫 단계가 압류입니다. 압류가 이래 되게 되고, 그다음에 2번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 일반 재산을 현상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해지는 보전처분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보전처분입니다. 그냥 동결시켜 놓고 얼려놓는다 이런 표현이 가장 적당하게 되는데, 소송 끝날 때까지 팔아먹지 말라는 겁니다. 팔아먹지 말고, 팔아먹더라도 나는 이 재산을 언제든지 가처분하게 이래 압류할 수 있게 이래 만들어주게 이래 되게 되니까, 가압류하고 소송하면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샀는 사람은 왜 샀냐 이 말입니다. 그 가압류돼 있는 거 경고를 했는데 이게 압류로 바뀔 수 있다는 걸 가압류 등기를 해놓거든. 가압류 등기를 해놓는데, 근데도 그걸 샀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도 너는 상관없지 않느냐. 그걸 경고했는데도 샀다면 위험을 안겠다는 의사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하게 이래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집 살 때 아니면 뭐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신혼집 구할 때 잘 봐야 돼. 이거 등기부 이런 걸 잘 보시고, 인테리어만 보는 게 아니고 등기부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다 공시를 해놓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른 사람 말만 믿고 이렇게 자기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좀 알아야지 이게 가압류나 가처분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이래 판단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괜찮다 그 말만 믿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막 집에 막 경매로 넘어가가 보증금 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래놓고 나중에 그 책임 추궁하러 가보면 이거 다 거쳐야 되거든요. 또 이거 거쳐가지고 또 이걸 해야지 받아낼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게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있는 사람들이 잘 없고, 또 그 정도 하는 사람들이 또 국내에 남아있는 경우도 잘 없고요. 그리고 또 동남아 가 있고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찾기가 굉장히 힘들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자기가 잘 판단하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되게 되겠죠. 흔히 있습니다. 흔히 있어요. 흔히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잘못 판단해서 이래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3번 가처분은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래 채권자가요 장래 집행 보전을 위해서 채무자 처분을 금하고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전처분인데, 이게 특정물이라고 해서 그냥 꼭 그 물건을 사고 싶을 때 그때 이래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처분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해서 되게 폭넓게 활용을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민법에서는 많이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노동법이나 이런 데서 이래 보게 이래 되게 되고, 쟁점은 이 가처분이 쟁점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노동법 공부할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이 파업에 사측이 나오지 않았을 때,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어떤 구제 수단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래 공부하게 이래 되게 될 때, 그때 이런 것들이 이래 나중에 배우게 이래 보시게 이래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걸로 2번에 전부명령, 추심명령 이 표현도 많이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그 동산이나 부동산은 압류해서요, 돈으로 바꿔가지고 채권자한테 나눠주면 됩니다. 배당을 해주면 이래 되게 되는데, 예금은 이미 돈이야, 이거는. 이거 바로 현찰이거든. 현찰이 이래 되게 되니까, 굳이 뭐 이걸 돈으로 바꾼다는 말을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물건이기 때문에 돈으로 바꾼다는 말을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그 돈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뭘 또 돈으로 바꾸게 이래 되게 되냐고. 그러니까 돈을 사세요. 이런 말이 성립할 수 있냐고. 돈을 돈 내고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차이가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압류나 가압류까지는 똑같습니다. 압류나 가압류까지는 이래 똑같게 처리하시면 되게 되는데, 예금 통장이나 아니면 보증금 채권에다가 압류 들어가거든. 압류가 이래 들어가는데, 압류가 이래 들어가는데요. 압류하고 난 다음에 추심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추심 명령을 이래 받을 수 있고, 전부 명령을 이래 받는 것도 가능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추심명령, 전무명령 이런 것들을 받는 게 이래 가능한데요. 만약에 내가요 이한테 은행에 만약에 3천만 원짜리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금 채권을 이래 가지고 있는데, 내 채권자가 나한테 돈 받을 게 있거든. 돈 받을 게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내가 돈을 안 갚으니까요, 돈을 갚지 않으니까 내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러 올 건데, 예금 채권도 재산이죠. 예금 채권도 이래 재산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통해서 강제 집행하러 이래 들어오게 됩니다. 강제 집행하러 들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거든.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이래 바로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 채권을 강제 집행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냐 그러면 추심 명령을 선택하든지 전부 명령을 선택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채권이라는 거는 등기부가 없습니다. 즉 공시가 안 됩니다. 공시가 안 된다. 왜냐 그러면 채권 등기부 이런 말은 없어. 채권 등기부 이런 말은 없게 이래 되게 되는데, 왜 없냐 그러면 필요가 없다. 필요가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10만 원을 이래 빌려주게 됐다면, 제가 10만 원 받을 수 있는 채권자고, 이 사람은 10만 원 갚아야 되는 채무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둘만 알고 있으면 돼. 우리 둘만 그 돈을 받고 받을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우리 둘만 알고 있으면 되지, 굳이 뭐 이 사람이 알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또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10만 원 빌려줬다면 이 사람한테만 받으면 돼. 이 사람한테만 받게 이래 되게 되고, 이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그 옆에 앉아 있으니까 같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왜 주겠냐고. 줄 이유도 없는 사람이 이럴까 갚지도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걸 두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권리다 그래서 상대권이다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거든. 그러니까 두 사람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경고할 필요도 없고 표시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이유도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두 사람만 알고 있게 이래 되게 되고, 그 다음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10만 원 빌려줬다면 제가 채권자니까 제가 이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갚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10만 원 갚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왜 이야기하냐 이래 이야기하거든. 채무자들은 나는 당신이 왜 청구할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세요. 얘가 빌렸으면 얘가 청구를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은 돈 달라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할 수도 없게 이래 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빌려준 사람이 갚으라고 청구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함부로 청구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게 이래 되게 되고, 청구하면 그냥 개무시해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개무시해도 상관없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원래 얘가 청구해야 될 부분인데, 이 채권은 얘가 청구해야 될 부분인데, 이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힘을 법원에서 뽑아가 버립니다. 법원에서 뽑아가지고 얘한테 준다 이 말입니다. 얘한테 이래 준다.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채권자니까 얘가 얘한테 돈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이걸 뽑아가지고요, 뽑아서 얘한테 힘을 실어줘서 당신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추심명령이다 이래 불러요. 추심명령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 넘어가는 거예요. 권능이, 힘이 넘어가게 이래 되는데, 그 힘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넘어가는 겁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이래 넘어가게 이래 되게 되는 게, 그게 추심명령으로 보시면 이래 되게 되겠죠. 그게 추심명령이고, 여기 나오는 전부명령은요, 전부명령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 3천만 원짜리 채권의 주인이죠. 이 사람이 채권의 주인이 이래 되게 되는데, 전부 명령을 받아버리면 채권자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 채권자 주인이 이제부터 3천만 원짜리 채권은 주인이 갑이 아니고 얘로 바뀌는 거, A로 이래 바뀌게 이래 되게 되는 거, 그게 전부 명령이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구 권능만 넘어가면 추심 명령, 채권의 주인이 바뀌면은 그거는 전부 명령이 되게 되는데, 이 주인이 바뀌는 거는 원래는 내가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줄지 말지를, 채권을 팔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거는 강제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그 강제 집행
집행을 통해서 갑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채권이 A한테 이전되는 것이 갑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갑이 가지고 있는 재산 3,000짜리 채권이 A한테 그냥 자동적으로 이전돼 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게 전부명령이 이래 되게 됩니다. 그게 강제집행일환이거든. 강제집행일환이 이래 되게 되니까 전부명령이 이래 되게 되는데 어떤 게 좋아 보이세요? 추심명령이 좋을까? 전부명령이 좋을까? 좋은 게 여러분들이 그 따지는 기준 자체가 이게 차이점이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이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되는데 차이가 많은데 이거 받고 끝나야 돼. 이거는 전부명령은 이 채권 하나 받고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3천만 원짜리 채권이 얘한테 넘어갔어. 근데 얘한테 갔습니다. 돈 갚으세요로 갔는데 동남아가 있네. 뭐 이렇게 돼 있다든지 아니면 부도 났네, 파산했네, 뭐 이래 돼 버리면 게임 끝입니다. 한 푼도 못 받게 이래 되게 되는 게 그게 전부명령. 이거 받고 끝내야 되거든. 이거 받고 이래 끝내야 되는 게 그게 전부명령이 이래 되네요. 그러니까 위험도가 되게 있습니다. 위험도가 되게 있게 이래 되게 되는 게 그게 전부명령. 그러면 추심명령 이게 좀 더 좋네. 마음이 또 이제 확 쏠려버렸죠. 그 쏠려버리는데 추심명령은 권능만 넘어갔거든. 권능만 넘어갔기 때문에 채권이 넘어온 게 아니거든. 따라서 3천을 받아왔을 때 혼자 다 못 씁니다. 왜냐 그러면 이 사람의 다른 채권자도 있을 수 있거든. 다른 채권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눕시다. 나누자 이렇게 요구를 해버리면 그때는 나눠야 돼. 나눠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안전성은 있지만 이게 실익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많이 달라붙어 버리면 많이 하이에나들이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나도 달라 이렇게 이래 한 1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10명이 엠빵을 했다. 300씩 엠빵을 이래 하게 되면 절차 비용도 잘 나오기 챙기기 힘든 이래 그런 사정이 이래 되게 되니까 선택의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게 추심명령 그 전부명령이 이래 되게 되고 자 그다음에요. 민법에서는 기준점을 잘 봐야 돼. 기준점을 이래 잘 봐야 되는데 이 채권에 대해서는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죠. 채무자가 이래 되게 되는데 이 채권을 기준으로 보면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야. 채무자가 이래 되게 되거든. 그러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용어가 바뀌어. 용어가 이래 바뀌게 이래 되게 되거든. 그러니까 대개 설명할 때는 압류했는 얘를 기준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다라고 했을 때 압류 채권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이래 많이 하게 이래 되게 되고 이 사람이 채권자고 얘가 돈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고 얘도 채무자인데 얘도 채무자인데 그러면 채무자 이래 버리면 누구를 특정하는지가 잘 표시가 안 되거든. 표시가 안 되니까 채무자의 채무자거든. 채무자의 채무자니까 얘를 제3채무자다 이래 불러요. 제3채무자다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점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이래 되게 되고 얘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갑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당연히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설명하게 되게 됩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차이점을 그려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게 되겠죠.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 추심명령이 뭐라는 거, 그 다음에 전부명령이 뭐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개념을 기억하고 이게 조금 더 논의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 왜 필요한지까지 생각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추심명령을 받아야 될까라는 걸 이래 생각해 보시면 채권이라는 거는 원래는 얘만 행사할 수 있고 남은 행사를 못해. 남은 행사를 못하는데 그걸 법에서 뽑아주는 거거든. 법에서 힘을 뽑아주게 이래 되게 되는 게 그게 추심명령이 이래 청구할 수 있는 그 힘이 넘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 힘이 넘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재산을 파는 거는 아까 사적 자체에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결정권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 사람 채권을 얘한테 넘겨버리는 거, 이전시켜버리는 거 그게 전부명령이 이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적 의사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이것도 그냥 내가 팔기 싫은데 강제로 팔리는 거잖아요. 강제로 이래 팔리게 경매로 팔리게 이래 되는 것처럼 채권이라는 것도 지금 빚을 못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조치 중에 하나거든. 조치 중에 하나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의도라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팔고 싶었는지 팔지 않은 당연히 팔기 싫지. 팔기 싫게 이래 되게 되는데 못 갚았는 사람의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책임이 이래 되게 되니까 강제적으로 넘어가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